네, 안녕하십니까. 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여름에 KFX 보람의 사업 단장을 모시고 한번 이 자리에서 했던 이후로 한동안 프로파일럿 구독자님들께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얼굴을 보시면 아마 금방 다 아실 건데 작년에 저희가 카이를 갔을 때 모자이크 처리해서 신비주의로 나가셨던 분인데 오늘은 드디어 잘생기신 얼굴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조정래 상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래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3박 4일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게 저희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특히 공군들, 감독관들하고도 굉장히 이 설계에 대한 서로 개념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많았고, 많은 소요군의 우리 지휘계통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걸 도입한 지 5년 만에 성능 개량을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요군의 요구도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데 이 FA50 계열은 지난 20년간 저희가 가동률이 86%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군용 전투기 중에 80% 이상의 가동률을 가진 전투기는 없습니다. 이거 실화냐? 꼭 물어요. 이거 조작된 자료 아니냐? 오늘은 이제 개발자로서 조정래 상무님을 모시게 됐는데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흔히 보기 힘든 경력의 소유자. 뒷조사를 많이 하셨죠. 예, 뒷조사를 많이 하셨죠. 배를 만드신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원래 전자 전공을 했지만 거의 저희과 졸업생들이 80~90%가 반도체 회사를 갈 때 저는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어서 갔는 곳이 조선소였죠. 조선소에서 선박 함정 시스템을 설계를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또 항공으로 자리를 옮긴 그런. 꽤 오래 하셨어요, 배? 배는 한 5년, 6년 정도 했습니다. 예. 배는 안 타시고? 배도 탔죠. 왜냐하면 함정이나 선박을 건조하고 나가면은 우리 전투기는 엔지니어가 이렇게 탈 수가 없잖아요. 시험비행 조종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선박 함정은 특징이 인도를 하기 전에 모든 엔지니어와 생산직 그 제작자들이 다 탑승을 합니다. 그리고 한 보통 보름 정도 시운전을 나갑니다. 식사도 같이 하면서 잠도 같이 자고 배멀미도 같이 하면서 해군이 그래서 유대감이 육군이나 공군보다 좀 더 단단한 게 아닌가, 저는 거기서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과 조선의 가장 큰 차이는 함정이나 선박은 1번 함, 2번 함, 3번 함이 모두가 다르게 나갑니다. 그걸 이제 엔지니어들이 직접 타보고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구나. 그러면 2번 함에 또 설계를 개선하고 제작을 개선하고. 근데 전투기는 그렇지 않죠. 규격화된 모든 A부터 Z까지가 모두가 동일하죠.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제 용어 말씀해 주시면서 왜 다를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를 알게 됐네요, 저도. 그렇죠. 같은 배치라도 번호별로 모든 사양이 다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네요. 오늘 뭐 모시고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바다에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근무는 계속 땅에서 했습니다. 육지에서 했습니다. 35년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조심해야 돼. 스텔스는 저피탐이지 안피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바다에서 하늘을 올라가셨습니까? 함정에 들어가는 사격 통제 장비라고 있습니다. 사통 장비를 그때 당시에 저희 조선공사에 납품하던 회사가 삼성항공이었어요. 삼성항공에서 영국의 그 페란티라는 사격 통제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삼성항공 직원분이 저보고 저기 TO10 KF16 사업이 곧 갈 건데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한데 한번 가보겠냐고 저를 이제 꼬셔서 움직이게 됐죠. 즉시 제가 삼성항공으로 이전을 하게 된 계기가. 그때가 90년대 92년이었습니다. 예. 조선산업보다 이제 항공산업을 그렇죠. 이제 더 키우는 막 이제 태동하던 시기였죠. KF16을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한국의 FA18 대신 노태우 정부 때 이제 기종 전환 변경을 하면서 락히드 마틴 그때 당시 GD4투어스였죠. KF16을 120대를 한국에서 구매를 해주면은 대한민국의 최초로 항공기 개발 설계 기술을 이전을 해주겠다. 절충교육, 옵셋 조건을 그런 거죠. 그게 이 사업의 태동이 된 게 92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삼성항공으로 이제 옮기면서 이 T50 사업을 최초로 맡게 됐죠.
KT1이나 FA50이나 KF21을 타보지는 못했지만 그 장비를 테스트하는 즉 그 테스트 베드,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저보다 플라잉 테스트 베드를 많이 타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자부를 합니다. 제가 락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만, 엘타, IAI, 사브, 영국의 BAE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항공회사 플라잉 테스트 베드는 제가 거의 다 타봤고요. 12,000피트까지 산소 없이 여압 없이 제가 아마 거의 100시간 이상을 탔을 겁니다. 레이더라든지 이런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지난 15년 이상 직접 제가 해외 업체 가서 탑승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타본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엔지니어입니다. 박수 한번. 조선하고 항공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적응하시기는 어떠셨어요? 적응하는데 하루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카이에 직원이 5,200명이 있는데 그중에 460명 정도가 조선소 출신입니다. 설계 엔지니어만.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항공 엔지니어를 개발에 투입을 시키는데 가장 즉시 활용도 높게 바로 당일날 투입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조선소 출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T50 개발할 때도 최초 사업을 담당했던 엔지니어들이 조선소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항공이 이제 조선에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점도 많고 원래 이제 전투기 용어들이 전부 다 배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도 선체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즉시 항공기 기체를 개발할 수 있고 선형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는 에어로다이나믹스를 전공할 수 있고 또 무장, 사격 통제 장비, 레이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기 때문에 유체역학에서 시작을 하니까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엔지니어와 항공 엔지니어는 같은 사람이다. 양쪽을 다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공기 또는 전투기 개발 역사가 시작된 게 이제 그때였는데 KT1 개발부터 같이 가신 겁니까? 그렇죠. KT1은 최초는 이제 국가인이 담당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을 했고 양산을 그때 당시에 대우중공업, 저희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이 갈라져 있던 시절에 대우중공업이 하고 있다가 김대중 정부 때 카이라고 통합이 되면서 KT1을 생산하던 사업장을 인수를 하고 저희가 설계 도면을 다 받고 해서 최초 버전이었던 KT1 웅비에서 수출용 버전 터키의 수출 버전부터는 완전히 디지털 버전으로 다 설계를 새로 했습니다. 그게 이제 터키, 페루에 지금 나가 있는 디지털 버전이고 그 개발은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역할을? 그때는 제가 항공전자를 맡고 있었고요. 칵핏 디자인부터 신형 그 칵핏의 디스플레이, 전자장비 전혀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그때 당시는 상당히 대한민국 공군에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는 6x8인치짜리 멀티펑션 디스플레이 그걸 터키원, KT1에 적용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디지털 신호, 백업 이런 부분들이 처음 해보는 개념이었죠. 이제 KF-16이나 T-50만 하더라도 조종사가 허드 위에 쳐잡을 수 있는 다기능 시험기가 2개였습니다. 근데 KT-1 터키 버전은 3개였죠. 센터에 제일 큰 6x8인치가 있고 좌우에 5x7인치가 있었고 그래서 항공전자 시스템을 조종사의 가장 인체공학적 그다음에 신속하게 대응, 설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저희로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특히 공군들, 감독관들하고도 굉장히 이 설계에 대한 서로 개념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많았고 그걸 설득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종사로서 뭐 F-16을 탔지만 그래도 익숙된 거는 아날로그 계기였는데 그렇죠. 웅비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LFD 해가지고 전원 꺼지면은 까만 화면만 이렇게 그렇죠. 있는 이건 뭐지? 상당히 좀 충격이었던 그게 이제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게 가능하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T-50 이제 FA-50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당시에 느꼈던 거 지금 기억나시는 거 3박 4일을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올해가 31년 차네요. T-50과 KT-1과 수리온을 붙들고 개발하면서 사업을 해온 지가 제가 딱 한 가지 기억하는 거는 92년도 그때만 해도 이 프로그램 이름이 KTX2 사업이었습니다. 불량기이기 때문에 코리안 트레이너 익스페리멘탈 KTX1이 지금의 KT1이고 KTX2가 T-50이었죠. 그런데 이제 KTX 우리 저 고속 전철한테 이름을 내주고 이름을 T-50으로 바꾼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 락히드 마틴이 제안했던 어떤 연구 보고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T-50의 앞으로 20년 뒤에 이거를 한국과 락히드 마틴이 기술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개발했을 때 세계 시장에 약 20% 규모 정도로 우리가 마켓 셰어를 가져가면은 T-50 계열을 800대를 팔 수 있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정확한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에 이미 200대 가까이 이제 우리 TOC 계열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추가 배치 앞으로도 뭐 계속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수출용 버전, 그다음에 앞으로 미국의 ATT 사업, 미 공군 전술 인문기 사업, 대군 훈련기 사업까지 계산하면은 작년부터 TOC 계열 1000대 수출 캐치프레이즈를 정부와 함께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확한 분석이었고 예측이었다. 800대를 마켓쉐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게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비추어 보면.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또 KF 21 얘기도 나누겠지만 정확하게 그 시장들이 그때 했던 분석들이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 희한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 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정확하다. 말씀하신 대로 800대 수출 가능성을 지금 거의 현실화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제 관점에서 하나 아쉬운 거는 이거 조금씩 계속 아까 말했던 항전 장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고 사실 이렇게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노력을 해오긴 했는데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저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방위 산업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즉 워낙에 세계적인 거대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부의 소요가 나오기 전에 정부의 소요를 먼저 예측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내죠. 그걸 EMD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앤드 매니팩처링 디자인 단계가.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제품 만드는 회사끼리 경쟁을 붙어요. 이긴 회사가 winner takes it all 다 먹는 거죠. 성자성 원칙이 아주 정확하게 적용되는 사회라고 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또 거기서 한번 시장을 획득을 하면은 세계 시장의 마켓쉐어는 뭐 그저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험을 하는 거죠. 천조국이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1100조 가량 되더만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 많은 투자를 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개발을 하는 그런 DNA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 물론 우리도 이제 방위 산업이 태동을 한 지 50년이 넘었죠. 그렇지만 아직 이제 시장의 규모가 우리는 아직 작다 보니까 국내 방산업체가 스스로 정부의 어떤 수요가 나오기 전에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내서 이 제품 사주시겠습니까? 즉 레디메이드 제품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죠, 전 세계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스스로 업체들이 돈을 투자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요군이나 시장에 내놓는 걸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 가장 큰 원인으로 저는 30여 년간 발전을 해오는데 조금 더 우리한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소요군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소요군의 우리 지휘계통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걸 도입한 지 5년 만에 성능 개량을 하면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요군의 요구도가 잘못된 게 아니냐. 5년 만에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이제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4, 5년마다 제때 업그레이드를 못하는 또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30년 동안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하고 정부에서 먼저 투자를 해서 이것 좀 업그레이드하면 자, 미국 시장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고 뭐 동남아 시장에는 또 남미 시장에는 어떻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계속 좀 변화를 해줘야 이게 계속 시장에 나오는 거지. 20년 전에 거 10년 전 버전으로 그대로 판다고 그러면 저희도 해외에서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사오는데 그거를 사오게 할 유인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F-16 바이프만 해도 이미 그 설계는 5년, 6년, 7년 전에 설계를 해서 채택된 제품이거든요. 오늘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제품은 일부 제품은 벌써 단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걸 선제적 설계 공격적으로 개발을 해도 하물며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난 뒤에 너무 오래된 뒤에 이거 좀 이제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니 조금 개량을 해야 되겠다.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전 국민의 공감대와 지휘부 국가를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가야 우리가 K방산에 적극적으로 더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 시장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한 4, 5년 전 이상 들었던 이야기가 KF-X 사업 초기 보낼 때 지휘부 쪽에 계시는 분의 이야기인데 야, 공군 니네는 왜 자꾸 새 거, 좋은 거, 최신 거 이것만 요구하느냐. 너네 F-16 사주면 영공방위 완벽하게 한다고 한 지가
언젠데 뭐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육군 봐라. 6.25 때 쓰던 방탄모, 탄띠, 수통 그거 그대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나라 잘 지키고 있다. 그 말을 이렇게 듣는데 참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그래서 참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이제 국가 경제가 워낙 국민 GDP가 낮을 때 국가의 산업이 아무것도 없을 때 소총 한 자루건 탱크 한 대건 하물며 전투기까지는 그때 우리가 모두 방위성금이라는 국민성금을 걷어서 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둔 방위성금으로 도입한 이 병기를 또 쉽게 너무 돈을 들여서 이 하면은 많은 또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군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업그레이드 못한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국가의 국격이 또 국가의 부의 수준이 그랬기 때문에 미국처럼 뭐 천조국이었으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미국군 조종사들은 F-16을 몰고 저희 회사에 들어오고 나갈 때 포터처럼 몰고 나갑니다. 정비사가 이렇게 막 꼼꼼히 보고 이 비싼 비행기 잘못해서 망가지면 어떡하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비행기를 몰고 활주로를 나갈 때 또는 들어올 때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 조종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애지중지하면서 다칠까봐 사고 날까봐 주의를 하고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용달럽 하시는 분들 그 포터 몰고 나가듯이 그냥 쭉. 그분들은 급하시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급하시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지 어두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밝은 미래가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밝은 미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수출 전망이거든요. 아까 미국 ATT 사업하고 해군 훈련기 사업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잘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겁니까? F-50은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계속 성능 개량을 해나가면서 세계 시장을 노려야 된다. F-16급 이하의 지금 세계 시장에 있는 이 정도 급의 전투기는 없다. 없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이제 인도에서 테자스라든지 J-15 정도 급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아직 이 정도의 로버스트한 성능과 신뢰성을 가진 제품은 전 세계 시장에 없다. 이 친구는 신뢰성 확실하고. 그렇죠. 2002년에 초도 배치가 돼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대한민국 공군 또 많은 동남아 국가 공군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 신뢰성은 분명히 검증이 돼 있죠. 특히 가동률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평균 이 항공기 전투기 가동률이 70%, 미 공군 교육사령부에 있는 오래된 40년 넘은 T-38을 빼면은 나머지 평균이 한 76% 가동률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50 계열은 지난 20년간 저희가 가동률이 86%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군용 전투기 중에 80% 이상의 가동률을 가진 전투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F-50은 86%에서 90%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그만큼 잘 만들고 부속 지원이 좋다는 얘기죠. 동남아나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 가동률이 16%인 나라들이 많죠. 그럼 100대를 가지고 있어도 뜰 수 있는 비행기는 16대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100대를 가지고 있으면 최소 오늘 당장 띄울 수 있는 게 86대에서 90대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전력 차이죠. 투사할 수 있는 전력의 차이. 그런 차원에서 F-52 앞으로 20년은 세계 시장에 뻗어나갈 길은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유럽에도 지금 호크 이후로 F-50에 대항할 만한 이 정도 급의 전투기가 없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유일하게 라팔 전투기. 얼마 전에 UAE에 추가로 역주행을 하고 있죠, 인기가. 왜냐하면 없습니다. 템페스트 제6세대 전투기가 앞으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20년 이상이 걸릴 거죠. 그러면 이 정도 가성비 좋고 싸고 시간당 유지비가 좋은 전투기죠. 못 살 이유가 없죠.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선제적 성능 개량, 예를 들어서 F-50 유일하게 없는 게 지금 단좌기죠. 전투기로서 쓰려면은 단좌 성능이 있어야죠. 다행히 그저께도 뉴스에 났더만요. 벌써 단좌기 본격적으로 F-50 개발을 해서 항속거리도 비행시간도 지금 대비 몇십 % 이상 늘리는 거로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현역의 그 해외 방산 수출 지원으로 해서 운용자 입장에서 몇 개국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높은 가동률. 미국보다 더 높은 가동률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다. 그걸 실증을 공군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교육훈련 체계. 조종사 교육훈련 체계는 미국에서 와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든지 오면 굉장히 눈독을 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풀세트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궁금하면 우리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와서 눈으로 봐라. 내가 와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다. 세계 많은 그 구매 대상국 조종사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군 기지를 방문을 해서 훈련 체계와 교육 체계, 실제 20년간 가동한 데이터를 보면 믿지를 않습니다. 이거 실화냐? 꼭 물어요. 이거
조작된 자료 아니냐? 절대 아니죠. 카이에 근무하고 있는 공군 출신 조종사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고 시범을 보여주고 해주면은 그제서야 믿지만 끝까지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안 살라고 그냥 온 친구들이니까 아예 빼놓고요. 근데 저는 이제 수출 마케팅도 오랫동안 담당을 했고 또 이제 여기서 실무 경험 회사 임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은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애달파하는 걸 보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자세가 되죠. 그렇죠. 구매자가 힘이 더 세냐, 판매자가 힘이 더 세냐.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이 굉장히 그 논리에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제값을 받고 팔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은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더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수출 가능성은 아직 저는 많이 밝다. TOC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또 한 번 더 찔러보는데 이번에 폴란드 성공하셨죠? 예. 이거는 지나간 이제 이미 과거니까 그것도 폴란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폴란드가 세계 지도상에서 나라가 사라졌던 적이 100년 이상이 됩니다. 러시아와 독일 때문에 그 중간에 끼어서 폴란드라는 국가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다시 나라를 빼앗겼던 그 과거를 되풀이할까 봐 정말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나토국에도 가입을 했던 거고 물론 나토 회원국이니까 나토 회원국가 무기를 먼저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유럽도 평화 무드가 너무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럽 국가에서 탱크건 전투기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F-16 바이퍼를 더 사고 싶었는데 4, 5년을 기다리라고 하니 올해 당장 23년에 갖다 줄 수 있는 전 세계 전투기가 유일하게 F-50이었죠. 우선에 급한 대로 12대를 지금 있는 거를 도입을 하고 나머지 36대는 조금 더 성능 개량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도입하는 정말 절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서 푸틴이 도왔어. 푸틴 대통령이 도와서 우리가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폴란드한테는 수요와 공급이 맞았던 거고, 그렇죠. 적절하게 맞았던 거고 그분 덕분에. 예. 그리고 이제 소유럽을 위해서는 또 다른 변신이 이제 필요한 거고. 유럽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스터 저는 유럽 디자인이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좀 너무 이상해. 록히드 마틴이 전 세계 4개 국가에 F-16 기술을 전수를 해줬습니다. 완전히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 금년 5월? 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는 소티는 또 다른 소티가 정해져 있기. 왜냐하면